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6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부터 이제 2026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EBS 수능 특강 연계교재죠. 여기서 문학 파트 강의를 지난 시간에 박두진의 해를 하나 찍었고요. 오늘은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란 작품 이제 찍을 예정이라서 현대시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현대소설 강의를 좀 정리하려고 해요. 경화여고 고3 학생들이 제일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찍고 있는 거고요. 또 그 외의 학생들도 혹시 필요하다면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할 작품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작품이죠. 일단 여러분 제목에서부터 뭔가 좀 느껴져야 돼요. 그날이 오면. 왜 제목을 그날이 오면이라고 지었을까? 그날이 오면 너무 싫어. 이런 얘기를 시에다가 굳이 쓸 이유가 있을까요? 그날이 오면 있잖아. 너무 싫을 것 같아. 뭐 물론 쓰는 거야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정한다라는 거. 그날이 오면 if잖아요. 그날이 오면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된다면 이런 가정들을 보통 왜 하는 거냐면 그것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가정하는 경우가 많죠. 절대적이진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시는 그러면 그날이 오면 좋다는 얘기일까? 좋지 않다는 얘기일까? 뭐 기본적으로 보통은 좋다. 뭔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물론 또 다양한 해석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제목에서 그날, 그럼 그날은 또 무슨 날일까? 이런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를 볼 때 그냥 막 분석할 생각, 보자마자 의인법, 무슨 법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시를 읽어보시면서 얘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을까? 시 속에서 말하는 화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대상을 바라오며 어떠한 정서와 태도를 말하고 있을까를 할 작품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작품이죠. 일단 여러분 제목에서부터 뭔가 좀 느껴져야 돼요. 그날이 오면. 왜 제목을 그날이 오면이라고 지었을까? 그날이 오면 너무 싫어. 이런 얘기를 시에다가 굳이 쓸 이유가 있을까요? 그날이 오면 있잖아. 너무 싫을 것 같아. 뭐 물론 쓰는 거야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정한다라는 거. 그날이 오면 if잖아요. 그날이 오면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된다면 이런 가정들을 보통 왜 하는 거냐면 그것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가정하는 경우가 많죠. 절대적이진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시는 그러면 그날이 오면 좋다는 얘기일까? 좋지 않다는 얘기일까? 뭐 기본적으로 보통은 좋다. 뭔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물론 또 다양한 해석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제목에서 그날, 그럼 그날은 또 무슨 날일까? 이런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를 볼 때 그냥 막 분석할 생각, 보자마자 의인법, 무슨 법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시를 읽어보시면서 얘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을까? 시 속에서 말하는 화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대상을 바라오며 어떠한 정서와 태도를 말하고 있을까를 좀 깊이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이 하는 해석들, 수능에서 여러분 좀 다양하게 보기를 통해 또 제시될 수 있으니까 우선은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보기를 토대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리고 준비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작품을 EBS 교재에서 보기를 통해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하나의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어요.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겪은 우리 민족에게 광복은 간절한 염원의 대상이며 이상적 미래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괜히 한 건 아니겠죠. 물론 문제풀이를 위해서 보기가 제시되어 있는 거니까 이 부분도 잘 읽어내야 될 텐데 일단 이 시가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나 보다. 시대 상황을 하나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민족에게 광복은 그러면 일제강점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광복을 바라고 있다는 거니까 일제강점기와 정반대되는 광복이라는 내용을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나 정도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간절한 염원이니까 이쪽에 있는 광복은 소망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여기가 내가 말하는 이상적인 소망이라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은 이게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면 굳이 이걸 소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화자에게 닥친 현실은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럼 정리하면 이 시 속에서 뭔가 암울하고 안 좋은 것들이 나온다면 일제강점기를 떠올려 볼 수 있는 시어겠구나라고 짐작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해석이겠네요. 자, 그 다음 가는, 자, 우리 이제 가번시를 볼 거기 때문에 광복의 상황을 가정한 후, 그래서 제목이 뭐인 거예요? 그날이 오면이에요. 그러면 그날이 오면이 가정인데 광복의 상황을 가정했다고 했으니 이 시 속에서 말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인 거냐면 광복을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광복의 상황을 가정한 후 적극적인 행동 수행과 극단적인 자기 희생의 의지를 죽음과 같은 극한 상황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활용하여 격정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가번시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찾아볼 거냐면 일제강점기 하에서 광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서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가정을 한 후에 하는 행동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적극적인 행동. 그냥 소극적으로 참여할래? 이게 아니라 기다려볼래?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인.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찾을 거냐면 적극적인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 적극적인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봐야 되겠고, 두 번째, 극단적인 자기 희생의 의지가 나와 있다고 했으니 이 시 속에는 극단적인 뭐가 나와 있구나? 자기 희생을 살펴볼 수 있는 무슨 구절이 나와 있지 않을까? 그럼 자기 희생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디에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적극적 행동, 극단적이라고 했었고 또 하나는 격정적으로 표출한다고 했으니까 이럴 경우는 우리가 뭔가 감정을 막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격정적인 뭔가 또 표출하는 부분 또 뭐가 있을까를 한번 짐작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 일단 먼저 잠깐 스탑해 놓으시고 시를 먼저 읽어보세요. 시를 읽고 나름대로 뭔가 이 시 속의 내용들을 상상도 해보시고 정리도 한번 해보시고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자, 다 했다는 전제하에 다시 영상 돌아갑니다. 자,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선생님이 시를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 물론 이게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책에서 EBS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본다면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 여러분 좀 고려하실 부분들은 뭐냐면 EBS 연계 교재는 어디까지나 연계가 된다고 했으니 이 작품들이 수능에 출제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 있는 보기가 그대로 출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수능을 볼 때 그 순간에 어떤 보기가 있다? 그러면 또 그 보기에 맞춰서 또 시를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시는 일단 이런 내용들도 하나 해석이 될 수 있으니 이 정도는 알아두어도 나쁘지 않겠다. 자, 조국 광복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고 광복이 왔을 때의 환희와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시.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뭐가 좋아? 광복이 왔으니 난 너무 기쁜데 환희에 넘치고 있어.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또 하나, 격정적, 적극적, 자기 희생적인 태도를 볼 수 있는데 어느 구절을 살펴볼 수 있는가? 세 번째,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했다고 했으니 그럼 어떤 모습을 보니까 이거 극단적이네를 알 수 있는가? 네 번째, 경어체와 서리법, 의인화, 역동적이라는 것들의 표현기법 속에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는가? 외우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 속에 경어체를 활용하여 써 있다면 그럼 경어체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의인화를 통해, 즉 사물의 인격을 부여하여라는 표현이 밑에 선지에 있다면 그럼 요런 게 의인화구나라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선지를 본 다음에 이 선지 내용이 시 속에 반영되어 있나? 요거 의인이네. 이걸 찾을 수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의인법은 다 알지만 여러분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 속에서 의인법이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라고 적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시 속에서 요런 거 있네라고 거꾸로 좀 찾아 들어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시를 직접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자, 일단 우리가 시 속에서 선생님이 읽어보라고 얘기했었어요. 읽어본 상태에서 선생님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일단 화자, 말하는 사람 누군지 찾아볼 건데 늘상 말씀드리고 있죠. 시 속에서 선지 속에 예전의 문제 형식이기도 하지만 가끔 나오는 문제가 화자를 표면에 내세워라는 말이 선지에 구성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화자를 표면에 내세워라는 건 나나 우리가 시 속에 드러나 있는가. 근데 잘 보면 여기 네모칸 하나 이런 말이 있네요. 나는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은 나이며 그 나가 등장을 표면에 내세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모든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은 나일 수 있겠죠. 그 대상이 드러나 있는지 숨어 있는지 뭐 그런 차이일 수 있겠으니까. 자, 어쨌든 나라는 화자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까? 그날이 오면이라고 했으니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럼 나는 지금 그날이 왔다라고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날이 오면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거 예전에 EBS 교재 나왔을 때도 이와 같은 형식의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요 구절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가정적 미래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 오지 않은 그 미래를 우리가 가정하고 있다. 근데 살짝 넘어가서 뒤쪽 보시면 그날이 와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날이 와서는 뭐냐면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왔어 이런 얘기잖아. 왔어.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뭘 가정하는 거냐면 그날이 현재에 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둘 다 가정에 속하지만 앞에 있는 것은 가정적 미래, 그날이 오면 내가 뭘 할 거야 이런 얘기인 거고, 뒤쪽에는 그날이 왔어. 그러니까 더 확실한 거야. 왔다라고 아예 단정을 짓고 그날이 왔어. 그럼 내가 뭐 할 거냐면 이런 걸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둘 다 가정이긴 하지만 중점이 미래의 일을 얘기하느냐, 그 미래가 이미 온 것이나 다름없는 현재로 가정을 하고 그날이 현재에 왔다 가정한 상태에서 말을 하느냐, 그러한 좀 차이점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지난번에 살짝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그날이 오면은 잘 보면 요 글자 하나가 좀 달라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날이 오면 반복되고 있는데 시어 두 개가 합해져 있는 식구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여기 부분은 식구가 반복이 일어나고 있다. 더불어서 식구의 반복에 살짝쿵 변형을 주고 있잖아요. 그날이 오면은 이라고 조금 달라요. 그죠? 자, 이럴 때 쓰는 말 우리가 살짝 변형했다. 변주라는 말을 쓴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선지 속에 식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그날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원하는. 그럼 여러분, 그날이 오면이라고 가정했으니까 그날이 오면 좋겠다라는 뭐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소망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화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 근데 얘가 그날이 오면 뭐 한대요?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자, 누가 추는 거죠? 선생님, 화자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내가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 내가 춤을 출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수의 내용을 보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춘다고 나와 있으니 이 춤을 추는 것은 삼각산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춤은 누가 추죠? 일반적으로? 춤이라고 하는 건 감정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감정의 어떤 움직임, 몸짓 이런 것들은 보통은 감정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춤이라도 춘다? 누가? 삼각산이 사람처럼 표현한 무슨화된 표현이다? 의인화된 표현이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하나 더요. 삼각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움직이지 않는 존재죠. 움직이지 않는 산이 춤을 추고 있다고 했으면 정적인 존재를 움직임을 표현한 거니까 이걸 우리 다른 말로 역동적 이미지라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의인화란 말도 쓸 수 있으며 또 하나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여기서 표출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그날이 오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상상해봐요. 일단 지금 내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보기에 따르면 이런 상태인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날이 왔어. 내가 너무나 바라는 날이 온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100억을 갖기를 소망했어. 아니 1억을 갖기를 소망했는데 나한테 100억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막 100억이 생기니까 너무 좋아 막 생각을 하는 거죠. 단적인 예로 여러분 가까운 미래에 이제 대학 얘기를 해본다면 여러분이 대학에 너무나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어.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합격자 발표를 딱 누르자마자 합격, 우리 대학에 합격하셨습니다라고 딱 뜨는 걸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와 이럴 것 같아요? 아니죠. 와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데 그 좋은 거를 어떻게 야 너 좋은 거 표현해봐. 있잖아.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너무 기쁘니까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기쁜 것 같은 거지. 마치 내가 보고 있는 저 산이 뭐 추는 것 같아? 저 산도 막 들썩들썩 이는 것 같고 온 세상이 들썩들썩 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그날은 단순한 뭐 나 혼자만의 기쁨, 대학부터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일제강점기 하에서 보기에 따르면 광복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 전 나라, 전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기뻐할 만한 일이 온 거야. 그렇다면 나만 기쁘지 않고 모두가 기뻐하겠죠. 산조차도 더덩실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기쁘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또 하나,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한강물이 신나 우 하고 솟아오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강물이 솟아오른다라는 것들 마찬가지. 한강물이 이렇게 잔잔하게 있을 텐데 이것이 용솟음친다라는 건 위쪽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다른 말로 이거 역시도 역동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표출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기쁜 일이 생겨서 막 춤추고 막 물이 막 용솟음 치고 막 와 막 음악 분수 생각해봐요. 막 너무 신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너무 좋은데 우리 아까 보기 속에서 뭐 있었냐면 그 좋은 마음을 기쁨을 표현하고 싶은 뭔가 좀 적극적인 행동 이런 게 보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로 와보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이 날이 와주기만 한다면 그 위에 있는 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에요. 있잖아, 그날이 오면, 그날이 무슨 날인데? 있잖아, 온 세상이 막 춤을 추고, 산이 춤을 추고, 막 물이 용솟음 치는 그날이 언제? 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온다면. 내가 바라는 세상이 나 죽기 전에 온다면이라고 지금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한다면이라 다시 한번 또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이제 하게 될 행동이 나오겠죠. 밑에 보시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자, 그러면 누가 까마귀와 동일시되고 있냐면 나하고 까마귀와 동일시되고 있어요. 그럼 나는 뭐 할 거야? 까마귀처럼 행동할 거야. 까마귀가 뭐 할 건데?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우리다 땡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인경이라고 하는 건 종을 얘기하는 거고요. 종로? 종로에 왜 그 새해가 되면 종로에 그 보신각 땡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종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건 여러분 그걸 떠올려 보시면 좀 쉬워요. 은혜 갚은 까마귀 이야기 여러분 아시나요? 까치였나 까마귀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까마귀였던 것 같은데 까치였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산을 가던 어떤 선비가 있었는데 구렁이가 어떤 그 까마귀 까치 얘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선비가 너무 불쌍하니까 이제 활을 쏴서 구렁이를 죽이고 그 까마귀를 구해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밤길 산을 막 가는데 이제 아무 데나 잘 수 없고 위험한 상황이니까 깜깜한 밤이니까 어디 잘 곳이 없나 찾아 헤매다 보니까 저기 인가가 있었던 거지. 인가가 불 켜져 있는 인가가 들어가서 봤더니 여인 혼자 사는 집이었던 거예요. 근데 당장 밖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저 미안하지만 한숨 잘 수 있겠어? 쉬어갈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니 그 여인이 나 여인 혼자 있는 방인데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뭐 쉬어가세요 하고 들여보내게 돼요. 밥도 맛있게 이게 죽어서 밥도 맛있게 먹고 잠자리 봐줘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일어나 뭔가 좀 답답함이 들어서 눈을 딱 떠봤더니 웬 구렁이 한 마리가 자기를 이렇게 감고 있는 거죠, 선비를. 이 구렁이가 누구였냐면 아까 낮에 내가 그 죽였던 까치까마귀를 구하기 위해 죽였던 그 구렁이의 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렁이 부인이 네가 내 남편을 죽었으니 너도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비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실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걔가 불쌍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너를 어쨌든 너도 사정이 있는 것처럼 나도 사정이 있으니까 널 용서할 수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자 이 구렁이가 한마디 제안을 해요. 오케이, 너 진짜 억울해? 그러면 저기 있는 종 보이니? 저 멀리 있는 저 종이 새벽녘이 밝아오기 전에 울리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종이 하나 있고 얘는 여기를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종 울려봐. 너 초능력으로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울려보라는 거지. 근데 기가 막히게 새벽이 밝아오는 그 타이밍에 종이 땡 하고 울려서 구렁이가 깜짝 놀라서 얘를 풀어주게 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너무 신기해서 이제 종 있는 곳에 가봤더니 그 낮에 구해줬던 그 까마귀인가 까치인가가 그 종을 머리로 쾅 들이받아서 종을 울렸던 거야. 왜냐하면 새는 울릴 방법이 없잖아. 손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머리를 들이받아서 나를 구해준 이 선비를 구했던 거죠. 그 까마귀의 모습이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럼 까마귀는 결국 자기의 머리로 얘를 들이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단단한 종을 머리로 쾅 들이받으면 당연히 머리가 깨지겠죠. 그럼 머리가 깨지면 당연히 뭐 하겠어요? 죽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죽더라도 이런 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너무 기뻐서 종을 울리고 싶은 거야.
너무 기쁘다. 야, 어떻게 빵, 와, 뭐 이런 종을 울리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종을 그냥 울리는 거로는 내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오케이, 야, 내가 얼마나 기쁜지 보여줄게. 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결국은 이렇게 머리를 들이받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 보기에서 봤던 어떤 자세? 자기 희생적인 자세를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거죠. 굉장한 태도죠.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관계없는 거야. 너무 기쁘니까. 내가 그렇게 바라던 그날이 왔다라는 거죠. 그 기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여러분 이 오리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동생한테 여러분이 가갖고 내가 너한테 밥을 드리오리다, 주오리다 이런 말 해요? 안 하죠. 그죠? 자, 뭐뭐 오리다라는 말은 상대를 이렇게 높이는 경어체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리다, 오리까 전부 다 무슨 체? 경어체가 쓰였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경어체를 물어본다면 이런 것들을 골라낼 수 있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자기 희생적 태도라고 얘기했으니 여기다가도 태도에다가 자기 희생이라는 말 하나 쓰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리고 하나 체크할 거 저기 삼각산 한강물 또 하나의 팁 중에 하나인데 수많은 산과 수많은 한강물 중에 왜 굳이 쟤들을 가져왔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삼각산과 한강물은 문학 속에서 자주 나오는 소재들이에요. 특히 삼각산은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 뒤쪽에 있는 산. 그래서 고전 문학에서 삼각산이 나오게 되면 지방에 내려가서 귀향을 가서 삼각산이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삼각산이 보이는 것 같다라는 건 진짜 삼각산이 보인다? 그건 뻥이에요. 그게 아니라 삼각산이 보이는 것 같다라는 건 삼각산 근처에 있는 왕, 그 왕이 계시는 곳, 거기가 나한테 보이는 것 같다라고. 쉽게 말하면 임금님 보고 싶어요 할 때 쓰는 말이 이 삼각산이라는 글자예요. 한강물 역시도 마찬가지. 한강은 서울을 흐르고 있잖아요. 그럼 지방에 내려가 있는 사람이 한강물 얘기를 한다라는 건 한강물이 있는 곳에, 즉 서울에 있는 왕을 떠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고전문학 속에서 삼각산과 한강물 나왔을 경우에는 왕을 사랑하는, 왕을 생각하는 마음, 연군지정 이런 걸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현대시와 같은 이런 삼각산과 한강물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삼각산, 태백산, 백두산 많은 산들이 있잖아요. 물도 한강물도 있고 그다음에 섬진강물도 있고 많은 물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두 개는 그냥 우리나라 전체를 그냥 상징하는 말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삼각산과 이 한강물. 그런데 방금 얘기했지만 얘네 둘은 우리나라의 일부분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부분을 갖고 삼각산과 한강물만 춤춘다? 그러면 그럼 한라산은 춤 안 춰? 아니에요. 다 춤춘다. 쉽게 말하면 저렇게 두 개만 나왔지만 온 세상이, 온 나라가 다 기뻐하고 있어.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 따라서 저거는 우리나라 전체를 일부분 갖고 설명한 거기 때문에 뭐라고 더 얘기할 수 있냐면 대유법이구나 라고. 대유법 아시죠 여러분? 부분을 갖고 전체를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들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나올 만한 것들은 거의 다 말씀드렸고 이제 밑으로요.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왜 두개골이 깨지는 거죠? 머리로 종을 들이받아서.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그 자기 희생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거네요. 이런 자기 희생적인 자세를 통해서 내 머리가 깨져 산산조각이 나도 말을 좀 쉽게 바꿔볼까? 내가 죽더라도 이런 뜻이겠죠. 기뻐서 죽겠다. 오케이, 나 죽어도 괜찮아. 오히려 나는 웃으면서 죽을 거야. 왜? 그날이 왔어. 그날이 오면 난 기꺼이 죽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기뻐서 죽싸움에 오히려 무슨 하니? 나무오리까? 자, 경어체라고 얘기했었고요. 근데 까는 물어보는 말이니까 여기는 의문형 어미의 경어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럼 말투를 보시면 아니 내가 무슨 한이 남겠어? 라는 얘기는 한이 남아 안 남아? 안 남다는 얘기죠. 그럼 한이 남지 않아라는 대답은 정해져 있고요. 물어보는 말처럼 되어 있지만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설의법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같이 연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미래를 가정한 거예요. 그날이 오면 있잖아. 상상해요. 그날이 와. 너무 간절히 바라던 그날이 왔어. 그러니까 광복을 바라던 우리 일제강점기 속의 우리 민족들은 그날이 올 수만 있다면 너무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내 모습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머리가 깨져도 괜찮으니까 나는 기꺼이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너의 기쁨을 그럼 머리로 막 들이받아 종 꽹 올릴 수 있어? 당연하지. 너 죽는데?
당연하지. 너 죽어도 괜찮아? 당연하지. 왜? 그날이 오면 난 한이 남지 않거든. 이해했죠? 자, 두 번째요. 자, 그날이 와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이 와서 아까 뭐라 그러냐면 아까는 가정적 미래라고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그날이 와서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마치 현재 온 것처럼 가정적인 현재라고도 EBS 설명서에서 풀이하고 있긴 한데 가정적인 현재란 말이 의미하는 건 마찬가지로 온 건 아니지만 왔다라고 현재에 왔어라고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럼 왔어라는 상황을 가정한 거니까 아까 상황보다 좀 더 확신에 찬 혹은 좀 더 그게 가까이 온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죠. 아까는 그냥 그날이 오면 내가 뭐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그날이 왔어. 그래서 내가 이제 왔기 때문에 이걸 할 거거든. 더 확실하게 그날이 올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날이 와서 오 그냥 감탄사 아니죠? 자, 이럴 때 이런 감탄사들이 쓰이는 가장 큰 이유는 늘 얘기해요. 감탄사가 주는 효과가 있어요. 감탄사는 그냥 단순하게 오 놀랬다 정도가 아니라 와 대박 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생긴 사람 봤을 때 너무 멋진 너무 예쁜 사람 봤을 때 우와 어떻게 저렇게 이런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와라는 거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 그 안에 이렇게 몰두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말로 감탄사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 집약된다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집약, 오 그날이 와서 가정적인 현재 그리고 6조 앞 넓은 길을 울며 6조 앞은 그 경복궁 앞을 얘기한다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경복궁 앞. 그렇다면 우리 아까 옆에서 얘기했던 삼각산, 한강물 거기가 좀 비슷한 의미라 볼 수 있겠네요. 자, 6조 앞에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라고 돼 있어. 그럼 얘는 왜 울며 뛰며 뒹구는 거야? 너무 좋으니까. 그냥 진짜로 울고 그 다음에 막 뛰고 그 다음 댕굴댕굴 굴다. 이 세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날이 왔다라는 가정하에 내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게 앞에서는 춤을 춘다고 얘기했었고 용솟음 친다고 얘기했었고 여기서는 울고 뛰고 왜 울어? 슬퍼서? 아니죠. 여기서는 기쁨의 울음이겠죠. 기뻐서 울고 뛰고 뒹군다. 근데 뛰고 뒹구는 건 사실 움직임이니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역동적 이미지를 한 번 더 여기다가 제시할 수 있겠다. 이해했나요? 오케이.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그러니까 이 정도로 기뻐했는데 그래도 기쁨이 아직은 모자라. 그러니까 표현이 모자라. 더 기쁘게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그러니까 나 너무 좋은데. 나 너무 좋은데. 어떻게 더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 오케이. 북이라도 치면 좋을 것 같은데. 북? 근데 북이 어딨지? 안 되겠다. 오케이. 가죽 벗겨. 가죽 막 벗기는 거야. 갑자기? 자, 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몸으로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어서 이 온 몸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진짜로 내가, 북은 역시 가죽북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좀 스릴러, 좀 잔인하잖아요. 이걸 쓴 이유는 내가 이 기쁨을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가장 격한 표현으로 하고 싶었던 거야. 그게 뭔데? 나 죽어도 괜찮아 라고 했던 앞에 종을 머리로 들이받는 거와 동격의 행동들을 하는 거죠. 앞에서는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서 내가 머리가 깨지더라도 대가리가 깨지더라도 난 표현할 거야. 지금은 내 가죽 벗겨서 내가 죽더라도 북을 만들어서 막 표현할 거야. 굉장히 자기가 죽어도 관계없다라는 자기 희생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오케이 야 북 어디서 갖고 와. 누가 갖고 올 사람 없나?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죠. 내 스스로 내 몸을 바쳐 뭔가를 한다는 거니까 우리 아까 앞에 얘기했던 이런 적극적인 행동들이 전부 다 계속해서 보이는 거죠. 아까 머리로 들이받는 행동도 적극적인 행동이 볼 수 있겠죠. 이해하셨나요? 자기희생적인 태도, 적극적인 태도. 그럼 북 만들어서 뭐 할 건데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설 거예요. 이런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여러분이 누굴까요? 1번. 일제강점기 하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 2번. 광복이 왔다는 전제 하에 그 광복의 기쁨을 외칠 미래의 사람들. 누굴까요? 당연히 2번에 해당되는 말이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설 거야. 이 행렬이라는 것들은 어떤 행렬인데? 기쁨을 외치는 행렬. 따라서 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광복이 왔다라는 전제하에 광복의 기쁨을 외치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여러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겠고, 그 앞에 내가 앞장을 서겠다라는 건 내가 먼저 오케이 앞장설게, 내가 먼저 리드할게, 이런 거 우리가 다른 말로 선구자, 앞에 선다는 얘기에서 선구자적인 태도를 보인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요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고요. 내가 서울이다란 말, 여러분 언제 쓴 말이게요? 내가 서울이다라는 건 내가 설 거야 라고 하는 뭘 밝히는 거죠? 의지를 밝히는 거예요. 따라서 소망, 자기희생, 내가 하고야 말겠어라는 의지를 함께 밝히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자, 이제 마지막 두 줄이네요. 우렁찬 그 소리. 당연히 무슨 소리예요?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는 그 만세, 광복의 기쁨의 소리, 그지? 그러면 이 우렁찬 그 소리는 광복이 왔다라는 그 광복의 기쁨의 그 소리를 보기에 의거하자면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또 가정하네. 왜? 아직 오지 않았잖아. 근데 그날이 왔다란 가정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왜? 그냥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지. 그날이 오기만 하면 내가 그 소리를 듣기만 하면 이거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날이 와야 하거든. 그러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자, 조금 전에 뭐라 했었냐면 앞에서 기뻐서 죽을 거야와 똑같은 말인 거죠.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내가 뭐 해도 거꾸로져서 머리부터 떨어져 죽어도 이런 얘기겠죠. 죽어도 눈을 감겠소이다. 기꺼이 눈을 감겠어요 라는 얘기는 오케이, 나 기꺼이 희생하고 죽을게. 괜찮아. 너 진짜 죽을 수 있어? 당연하지. 왜? 그날이 오기만 한다면 난 다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여기 마찬가지로 뭐뭐 소이다는 뭐죠? 경어체가 쓰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시는 굉장한 시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싶을까? 아니, 그 기쁨을 표현하고 싶을까? 그걸 상상해 보신다면 이 시는 굉장히 여러분한테 좀 깊이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우리는 광복된 이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광복하면 다가오지 않지만 이 시를 여러분이 좀 잘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이 간절하게 바라는 그 상황을 하나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날이 왔어? 그럼 너 어떻게 표현할래? 나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다 표현할 거야. 나 정말 발가벗고 춤이나 출 거야. 뭐 이런 모습들. 혹은 오케이, 내 온몸을 활용해서 막 춤을 출 거야. 아니면 막 내 머리로 오케이, 나 막 이렇게 막 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 안에 있는 화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이제 이것만은 꼭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주제는요, 광복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드러내는 시가 바로 이 시의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이 시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광복에 대한 간절한 염원, 요게 이제 주제. 그리고 가정적인 표현의 변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선지 속에서 가정적인 표현의 변주를 통해라고 나온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찾아내야 되겠어요? 느낌 오는 데 있죠, 여러분? 어디였죠? 제일 처음에 그날이 오면은 이라는 부분이 아까 앞에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내서 여기에 답변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역동적 이미지 아까 어디서인지 기억나시죠? 막 춤추는 모습이 있었고 용소슴. 다음 세 번째, 사물의 인격 부여하는 걸 우리 뭐라 그랬죠? 인격은 사람만이 갖고 있는 거니까 의인법이라고 설명드렸어요. 네 번째, 경어체에 뭐 있었죠? 높임 말투, 소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죠. 다섯 번째, 서류적 표현은 기억나세요? 오리까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여섯 번째,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서 사실감. 이거 어디 있었죠, 선생님? 아까 종로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종로라는 곳은 실제 우리가 있는 지명이잖아요. 실제 지명을 나오면 종로에서 있었던 일일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한텐 사실감 혹은 거기에 진짜 있는 듯한 현장감을 더해준다라는 선지가 구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설명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 여러분 드리면 어지간한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정리 끝. 다 했고요. 물론 여러분 이제 내신 시험에서는 이제 이런 형태를 많이 나오긴 하지만 수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걸 비롯해서 이제 다양한 생각하는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볼 때 문학이라는 것들이 뭐 이렇게 틀에 끼워 맞출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방향성을 하나 이 보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나 해드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많은 상상 그리고 수능 시험장 가서는 그 보기에 따라서 또 해석도 해보시고 이 시 자체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왜 가정을 하고 있을까? 왜? 너무나
바라는 너무나 기쁠 것 같은 하나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 상황 속에 내 기쁨을 어떤 식으로 표출하려고 이 시를 지었나? 그러면 이 시가 좀 더 깊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일제강점기 광복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얼마나 기쁘게 표현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 맞춰서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라는 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국어 늘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안녕.